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원대학교 조용숙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현장 교사 혹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교수님들을 위한 교수자의 글로벌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토의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전 지구적인 인구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인구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 우리 한국의 인구 변화와 외국인 주민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문화 학생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피사의 평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현장의 교사나 그리고 대학의 교수님들의 글로벌 역량을 어떻게 이제 접근할 것인가를 이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 지구적인 인구 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럽이라는 곳은 이제 프랑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브렉시트로 빠져나가긴 했지만 영국이라든지 스페인, 리투아니아 등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합쳐서 유럽연합을 이루고, 그 유럽연합의 회원국들 간의 평등한 지위 내지는 회원국들 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럽의 그러한 노력들은 Intercultural Education, 즉 상호 문화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좀 확고하게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의 토착, 우리는 인디언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이제 미국 원주민 그룹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유럽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이 있었고, 아시아계 이주민과 남미계 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 미국 인구를 조사해 보면 약 80%가 백인이 주류였어요. 그런데 2012년에 서서히 이제 나오는 이제 인구 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백인이 소수인종으로 떨어지는 주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에 기초를 두고 멀티컬처럴 에듀케이션, 다문화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미국에서는 정착했습니다. 즉 인구 다양성에 의해서 유럽은 회원국들 간의 평등한 지위, 자유로운 교류의 바탕을 둔 상호 문화 교육이 정착했고요. 미국에서는 소수 인종에 의한 다문화 교육이라는 개념이 이제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2014년도 언론의 이제 내용을 잠시 보면서 미국의 인구 다양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 시카고 트리뷴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백인들이 학생의 49.76%, 즉 50%가 안 된다는 의미죠. 백인들이 소수인종으로 떨어지고 대신 라티노, 남미에서 이민 온 이민 자녀, 그리고 아시아계 이민 자녀, 그리고 백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인, 그리고 아시아인 등이 이렇게 결혼해서 낳게 된 혼혈인들이 이제 주류로 점점 부상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학생들의 인구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학생 인구의 다양성을 시카고 트리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통계청에서는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 인구 절벽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 통계에 따르면 2032년쯤에 인구 절벽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서울대 인구학연구소의 조영태 교수에 따르면 아마 2050년까지는 인구가 조금씩 증가할 것이다 라는 또 예측을 보이기도 하고 있거든요. 즉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은 현실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볼 건데요. 한국의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약 2027년까지는 조금씩 증가할 거고 다만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 주민이라는 또 다른 인구 그룹이 우리 한국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2017년 통계 조사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2년에 인구 절벽이 올 것이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날마다 보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제 이동에 의한 사회적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외국인 주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과 외국인 주민의 차이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이라는 말을 들으면 외국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외국인과 외국인 주민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인 주민은 2007년에는 한국에서 72만 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186만 명.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외국인 주민의 자녀도 당연히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과 외국인 주민의 차이를 여기서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인 주민은 국적을 미취득한 외국인과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 주민의 자녀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은 외국인 주민의 부분집합이라는 의미이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외국인 노동자가 3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을 미취득한 외국인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 옆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의 자녀라고 보이실 겁니다. 부모가 외국인 주민인 그런 아이들 그리고 한쪽 부모는 외국인 주민이고 한쪽 부모는 한국인인 그런 자녀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 부모와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주민 자녀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분류는 여성가족부나 혹은 교육부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다문화 가정 이 자녀들은 보통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구성에는 국제 결혼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그리고 국제 결혼 가정의 중도 입국 자녀, 그리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가정의 외국인 가정 자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는데요.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출생 자녀는 한국인과 결혼 이민자 사이에서 출생을 했고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 한국 국민이고 모든 교육권을 보장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문화 학생이라고 하는 부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국제결혼가정의 중도 입국 자녀인데요.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로서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10대 중후반에 입국하기 때문에 약간의 언어 문화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입국 시에는 외국인이지만 특별 기화를 통해서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류인 외국인 가정 자녀는 부모 양쪽이 모두 외국인이고 그래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인데요. 이 아이들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우리 한국이 91년도에 비준하였기 때문에 한국 아동과 동일한 교육권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까지는 이런 상황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분류였다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대학의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2018년 통계를 보면요. 대학생 현재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수는 204만 명 수준인데 2018년에 외국인 유학생이 14만 명이니까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중국, 베트남, 미국 등 181개국에서 유학 온 다양한 학생들이 있고요. 유학 동기도 매우 다양합니다. 학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혹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라든지 한류 열풍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동기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중국이나 인도 음식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아랍권에서나 혹은 이슬람권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할랄 푸드도 다양하게 이제 선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듯이 모스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약 200개 정도의 모스크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스크와 달리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원룸 형식으로 사무실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슬람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된 그런 모스크가 점차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사라는 것은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약자로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불리는데요. 이 피사 평가는 OECD에서 주관을 하고 매 3년마다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 참여한 국가를 보면요. 2000년에는 43개국, 2006년도에는 57개국, 2012년에는 65개국, 2015년엔 70개국 등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 평가에 참여해서 본국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이제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사 평가의 평가 영역은 읽기, 수학, 과학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읽기에는 4위에서 9위 정도, 수학은 6위에서 9위 정도, 과학은 9위에서 14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사 평가에서 2008년부터는 글로벌 역량이라는 평가 영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서는 글로벌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를 보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사의 글로벌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볼 텐데요. 피사의 글로벌 역량은 총 14개 구인이 있습니다. 14개 컨스트럭트 중에서 한 가지가 교수자의 상호 문화적 태도라는 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 우리 학교의 교수님의 상호 문화적 태도가 어떠한지를 그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걸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수자의 상호 문화적 태도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보면 첫째, 교수자는 몇몇 문화 집단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두 번째, 우리 선생님 내지는 우리 교수님은 몇몇 문화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고요. 셋째는 우리 선생님 및 우리 교수님은 몇몇 문화 집단 사람들을 우리나라 한국이 직면한 문제로 인해서 비난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내지 우리 교수님은 몇몇 문화 집단의 학생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낮은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피사의 평가나 혹은 전 인류적인 인구 다양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는 글로벌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각 학교의 현장 교사 혹은 대학의 교수님들은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상호 문화적 감수성이 매우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정 문화 집단에 대한 오해 등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특정 문화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비난 등도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 내지는 외국인 학생이라고 해서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이 정도면 외국인 학생으로서 이 정도면 됐어 라든지 다문화 학생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일 역사 문제라든지 혹은 사드 문제라든지 혹은 미세먼지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일본계나 혹은 중국계 학생들을 비난하거나 하는 태도도 조금은 지양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역사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대몽골 투쟁, 삼별초의 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특정 국가를 비난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게 된다면 그 문화권에서 유학 오거나 그 문화권과 혈통적으로 관련된 다문화 학생의 경우에는 상처받기가 쉽고 하기 때문에 교수자로서 다소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은 그 학생과 관련된 문화권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우리 학계나 학풍을 볼 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배려, 민감성이 굉장히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교수자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교수자의 상호 문화적 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자세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